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주말 잘 쉬고 이제 월요일 또 끝나가고 있는데 기리분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푹 쉬시면서 풀고 가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면 내일 또 더 좋은 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처음부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나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진짜일 거라는 보장도 없고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조정 불가피. 자, 요즘 들어 증시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2000 초반까지 갔다가 2000 중반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름분들 중에서도 이제 본점 회복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슬슬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담감을 조금 해소를 해야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 뷰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신증권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오른쪽으로 쭉 기거나 아니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경기 둔화 플러스 금리 인상 사이클 마지막 국면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겠나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낼 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주가가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대신증권의 근거는 뭘까요? 그건 바로 코스피 선행퍼입니다.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12개월 선행퍼가 13을 넘어선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금융위기 직전 07년,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증시가 빠르게 쭉 올라오면서 20년 8월, 이렇게 두 번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두 국면 전부 다 13배를 넘어선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또 떨어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코스피 선행퍼가 13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는 항상 조정이 있더라,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타이밍마저 하루하루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고, 지금 코스피는 조금 오르긴 했구나,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구나, 이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퍼는 아마도 알고 계실 것 같고, 선행퍼 12개월 선행퍼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삼성전자 퍼 얼마야 하면은 지금 가격 기준 그리고 지금 실적 기준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주식은 뭐라고요? 미래를 반영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퍼는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앞으로 한 1년 뒤 그때 실적을 바탕으로 퍼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 뒤에 이만큼 벌 건데 그거랑 지금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퍼가 얼마니, 이렇게 보는 거를 12개월 선행퍼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는,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방향을 이끌 주요 뉴스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24일날 공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요 녀석이 페드가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높고 증시 방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요 녀석도 중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명의 연중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걸 보니까 이번 주는 그냥 페드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집중한 한 주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물가랑 금리만 봐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는 뭐 슬슬 끝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의 장투는 힘들어.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코스피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데이터를 보면은 진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진짜 끔찍하네요.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변동성은 매우 커서 장기 투자하기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단기 투자하기는 또 괜찮은 장이다 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마저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그냥 샀다 팔았다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도대체 왜 이런가 한번 봤더니, 바로 일단 첫 번째는 대량의 주식 발행,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가면 갈수록 나빠지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회계 투명성, 기관 투자 부족, 이러한 요인도 국내 증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노진 또 따상. 자, 놀랍습니다. 아니 이제는 솔직히 놀랍다는 말도 안 나오고 뭐 당연히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노진 따상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이노진은 2005년에 설립이 되었고 피부 및 탈모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노진이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좀 땡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금은 어디다 씁니까? 바로 화장품 및 두피관리 제품 개발, 허가 획득 및 임상시험 수행, 홈쇼핑 채널 진출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쭉쭉쭉 성장하고, 그리고 요 기업 나중에 뭐 탈모 관련 정책 나오면은 그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 개발해서 진짜 탈모에 도움되는 그런 약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침 자람 테크놀로지의 수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공모밴드는 16,000원에서 20,000원인데 공모가가 22,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지금 이제 공모주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죠. 이 뜨거운 게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많으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뭐 기관 수혜치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공모가를 22,000원으로 올렸다는 거는 욕심을 내는 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며, 일단 이 자람 테크놀로지까지는 뭐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공모가 뻥튀기는 물론 애초에 공모 밴드도 뻥튀기 할 확률이 높고, 결국 우리가 공모주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상장 초반에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청약하고, 가격 자체가 매력적이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주가가 조금 급등하는 그때 파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또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결국은 우리가 또 예전에 많이 봤었죠. 공모주 시장이 또 침체가 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이거 공모가를 조금 올리는 걸 보니까 이제는 슬슬 끝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어쨌든 자람 테크놀로지 공모밴드는 20,000원이 상단이었는데 공모가 22,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고 요즘 핫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죠. 다만 통신 장비 반도체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코스닥 상장 계획을 처리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공모가 다이어트하고 구주 매출을 삭제하면서 조금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다시 또 뻥튀기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수혜치가 얼마나 잘 나왔는데, 근데 잘 나오긴 했습니다. 1700대 1. 다만 그 와중에 공모가 상단이 20,000원인데 22,000원 초과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욕심을 조금 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의무 확약은 그 와중에 조금 선방했네요. 11.3%로 보통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당연히 청약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공모주가 뜨거운 분위기에 우리가 청약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은 신형증권이라서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 주식수도 꽤나 많이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이 기업이 더블이나 따상 이 정도까지 간다면 꽤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처기릿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상 시총도 1,300억이고 유통물량 예정치는 14%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기간 수혜치 결과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다만 이 와중에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2만원 하지 왜 또 22,000원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플러스 신형증권이라 그런지 몰라도 최소 청약 금액이 50주 기준이라서 55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처기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국내 증권사 돈 잘 법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통 예탁금을 넣어 놓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현금 비중으로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은 파킹 통장에 넣어 놨다가 주식 살 때 다시 옮기는 꼼꼼하게 그런 걸 다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아마도 그냥 주식 계좌에 넣어 놓고 낮잠을 채우는 그런 돈이 엄청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킹 통장 여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증권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예탁금을 당연히 가만두지 않고 그
그걸 그대로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치를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증권금융은 그 돈을 뭐 할까요? 당연히 돈을 굴리겠죠. 그래서 뭐 3% 4% 이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증권사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증권사는 사실 그 예탁금 그거를 바탕으로 무위험으로 돈을 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이 도대체 얼만큼 되는데 증권사가 그걸로 얼마나 벌었는데 봤더니 우리나라 30개 증권사가 최근 4년간 고객 예탁금으로 총 2조 4,600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며, 그런데 그 반면 이 4년 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6천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은 챙겨 먹었고 4분의 1 정도만 고객들에게 돌려줬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를 뭐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증권사의 수익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느껴야 되는 거는, 이거를 그냥 예탁금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거를 파킹 통장에 넣어놓는 그 정도의 부지런함은 우리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그게 쌓이고 나니까 이게 이 정도의 돈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 한 마리 더 잡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튀르키예 구조 작업은 끝. 사망자가 정말 너무나 많이 나온 튀르키예 강진, 이제는 사망자 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군요. 4만 6천 명을 뒤로 하고 구조 작업을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 수치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시리아에서 10년 넘게 내전이 진행하고 있는데 구호 작업에서 정부와 반군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긴 사망자 수 업데이트가 현재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솔직히 엄청나게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먼저구나, 전쟁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씁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 와중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서 대피한 이들은 모두 120만 명이고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 지역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걸 보면은 구호 작업에 필요한 그러한 자원들, 그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이 튀르키예 복구 작업, 이거 플러스 우크라도 전쟁 끝나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이 또 훔쳤나?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가 도를 넘어섰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ASML,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털렸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어디서 털렸나 봤더니 바로 ASML 중국 법인에서 털렸다고 하며,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술 타격대라는 거를 출범을 하기로 했는데, 이름 자체가 진짜 멋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뭐 기술 탈취,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일단 사람이 글로 가서 다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혹시나 넘어가지 않게 선제적으로 기술자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처벌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꽤나 솜방망이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뺏기지도 못하게 기술 격차를 확 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청양고추 가격이 미쳤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청양고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저를 비롯한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돼지찌개 하나 딱 시켜가지고 청양고추를 딱 썰어서 넣어 먹으면 오늘 저녁에 돼지찌개 땡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음식점 사장님들은 청양고추를 달라고 할 때 손이 떨린다고 하는데, 아니 길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고추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매운맛을 내는 다른 식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며, 예를 들면 건고추, 깐마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녀석들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매운맛을 내는 음식들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청양고추와 건고추, 깐마늘 요 녀석들이 가격이 오른 이유는 한파에 따른 날씨 영향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봄 되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류 가격도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 주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류 가격 인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 상승, 그리고 대한주정 판매가도 10년 만에 주정값을 7.8%나 인상하며 10년 만이면 뭐 올리는 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도 원가 부담으로 인해 출고가 인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주류 가격이 2년 연속,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오르게 된다면은 마트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며, 이제 식당에서 우리가 소주 한 잔 먹으려면은 지금 5,000원인가 그러죠. 이제는 6,000원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주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취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맥주 사 먹는 데는 조금 가격 부담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애주가 기르분들은 매우 슬퍼할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서. 요즘 들어 IS 동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S 동서는 폐기물 사업으로도 승승장구하던 기업인데, 그런데 이번에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하면서 기대감이 터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NH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IS 동서의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ISTMC, 바로 IS동서 아래에 있는 폐배터리 관련 기업인데, 작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성일하이텍, 세비캠 대표적인 기업이죠. 요 두 녀석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만 보면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ISTMC가 높고, 세비캠이 3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IS동서가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목표가도 한 번 더 상향 조정해 5.4만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폐배터리에 관심이 있다면 IS동서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결국 증시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아니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증시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런데 지금 KB증권은 목표가 8만원을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 와중에 모든 건 마찬가지겠죠. 아까 우리 12개월 선행포 배웠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추가 하락이, 큰 폭의 추가 하락이 있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62,600원 이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격대 삼성전자는 충분히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딱 사서 1년 뒤에 까보면은 최소한 20%가 넘는 그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진짜 8만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꼭꼭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4.0 초읽기. 자, 여전히 AI 기대감은 살아있겠죠. 오늘 또 관련주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가냐 안 가냐, 이걸로 갑론을박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GPT-4가 벌써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참고로 지금 있는 게 GPT 3.5고, 그런데 GPT-4가 이제 곧 나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GPT-4는 기존 AI 모델들보다 매개 변수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4는 코딩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며, 그냥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말하면은 코드를 그냥 지 혼자 짜주고 앱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GPT-4를 통하면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세상이 진짜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기대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바로 요 녀석이 언제 출시할지 발표하는 그때 전후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후로 고점을 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가 암호화폐에 대한 찰리 먼거의 비관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찰리 먼거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진짜 하등 쓸모없는 거다, 여기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부자 아빠는 암호화폐를 긍정적 시각으로 봤습니다. 암호화폐를 그냥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하며, 지금 현재 MZ세대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이 아닌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것도 회계 시스템의 정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인정을 하자라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부자 아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 금융 상품보다 비트코인, 금, 은 투자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금은 뭐 동의를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높은 장에 대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쨌든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진짜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1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암호화폐 한 10년 뒤의 가격은 어떨 것 같나요? 영원으로 수렴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한 10배, 20배 올라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제약 쪽이 강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하루 만에 한국에도 바이오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일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지,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 HLB가 상한가로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기존에 있던 선박 5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완전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한다, 이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소식 때문에 뭐 상한가 갔다는 건 조금 이상하겠죠. 아마도 공매도 쇼커버링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왔다면 아마도 추가적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차트가 나오는지, 혹시나 거래량 터진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이 분위기는 또다시 반전될 거고, 아니면은 안정된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적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랜딩 시나리오. BO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이어지는 추세가 노랜딩 시나리오를 따라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노랜딩이라는 거는 착륙을 하지 않는 비행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쓰던 거는 경착륙과 연착륙인데, 경착륙은 갑자기 경기가 침체로 빠지는, 그러니까 쾅 소리 나면서 착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면 연착륙은 충격 없이 부드럽게 우리가 비행기 타듯이 인플레가 잠잠해지는데 충격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더 좋은 뜻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개 다 아니다, 노랜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노랜딩이 뭘까요? 맞습니다. 착륙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 말인즉슨 인플레가 빠르게 잠잠해지지 않고 결국은 이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또 예상보다 더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연준 피복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랜딩으로 가면은 3월 초까지 S&P 500은 7% 정도 하락할 수 있고 올해 말에는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들 한번 확인해보고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경착륙, 연착륙도 아니고 노랜딩 시나리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